출애굽 이야기,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. 다들 아시죠?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, 바로 그 시점이 무려 200년이나 틀렸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자,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고대 석판에 숨겨진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그 출애굽 시기가 사실은 200년이나 더 옛날 일이라면요? 와, 그럼 우리가 알던 모든 이야기가 그 퍼즐이 완전히 다르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거든요? 그쵸? 자, 그럼 먼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이야기, 그 시간적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보통 우리가 배우는 정설은 이렇습니다.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바로 그 위대한 람세스 2세였고 시기는 기원전 1250년경이다. 아주 깔끔하고 명확해 보이죠? 하지만 바로 이 깔끔해 보이는 정설에 이게 맞나? 하고 의문을 던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. 그것도 고대의 돌, 바로 석비에서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이 연대 추정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메르넵타 섭이라는 건데요. 기원전 1210년경에 만들어진 이집트 기념물이에요. 이 석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이집트 역사 기록물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정말 오랫동안 유일무이한 증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때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셈이었죠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. 바로 한정사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예요. 발음은 안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뒤에는 사람 모양 그림을, 도시 이름 뒤에는 땅 모양 그림을 붙여서 이건 사람 이름이구나, 이건 지명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. 이 석비를 보면요. 아스글론 같은 다른 도시 이름들 뒤에는 땅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한정사가 딱 붙어 있어요. 여기는 정착된 장소다 이 말이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만 사람들 또는 민족 집단을 뜻하는, 그러니까 아직 정착하지 않은 유목민을 가리키는 그런 한정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. 아니, 그냥 상형 문자 기호 하나 다른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그러냐 싶으시죠? 근데요, 이게 그냥 사소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흔들 수 있거든요. 자,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정설대로 기원전 1250년에 출애굽을 했다면 40년이 지난 기원전 1210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국가였어야 하잖아요. 그럼 당연히 땅 기호를 썼어야 맞죠. 그런데 왜 이집트 서기관은 그들을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?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연대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억측이 아니고요. 저명한 학자인 제임스 프리처드 같은 사람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. 이집트 서기관들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었거든요. 이런 공식적인 기록물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기호를 썼을 리가 없다는 거죠. 즉,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. 자, 이 메르넵타 석비가 남긴 수수께끼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어요.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박물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채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유물 하나가 이 논쟁에 제대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베를린 받침대. 이름 그대로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요. 사실 오랫동안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. 그런데 한 연구팀이 이 유물의 깨진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이 받침대를 보니까요. 이집트가 정복한 새 민족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.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의 일부가 딱 깨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.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연구팀이 남이 있는 상형 문자들을 하나씩 분석해봤어요. 그랬더니 갈대 모양의 이 발음, 병뚜껑 모양의 샤 발음, 그리고 입 모양의 L 발음이 보이는 겁니다. 자, 이걸 조합하면 어떻게 되죠? 이, 샤, L. 네, 바로 이스라엘의 고대 발음과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거죠. 그리고 이 발견이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된 이유는요. 바로 제작 연대 때문입니다. 이 베를린 받침대, 이게 언제적 물건이냐? 기원전 1400년경 유물로 추정되거든요. 메르넵타 석비보다 무려 200년 가까이 더 오래된 거예요. 그러니까 200년이나 더 이른 시기에
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었다는 기록이 떡하니 나타난 거죠. 자, 이렇게 출애굽 시기가 200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들이 건넜다는 바다는 도대체 어디였을까? 진짜 시내산은 또 어디에 있었던 걸까? 하는 거죠. 재미있는 건요,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성서 기록 자체를 뜯어봐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. 오히려 서로 다른 표현들이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분명히 갈대바다, 히브리어로 얌수프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는 그냥 그 바다, 하얌이라고만 나와요. 심지어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 바다를 건너고 한참 뒤에 갈대바다에 도착하는 것처럼 순서가 뒤죽박죽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복잡하죠. 시내산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장소는 사실 콘스탄티누스 왕제의 어머니가 여기가 시내산이다 하고 지정해서 유명해진 거고요. 그 외에도 모세가 양치기로 일했던 미디안 땅,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화산인 야발 알라우드도 아주 유력한 후보고요. 네게부 사막의 하르카르콤이라는 산도 거론됩니다.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.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홍해 바닷속에서 이집트 전차 바퀴가 발견됐다, 뭐 이런 선정적인 주장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이건 아마추어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식 학계에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걸로 보니까요.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단서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. 하나는 설명하기 좀 껄끄러운 모순점을 안고 있는 기존의 정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를린 받침대 같은 흥미로운 새 단서들이 지지하는 200년 더 이른 시기라는 새로운 가설. 그렇죠.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래서 정답이 뭔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증거 하나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는 데 있습니다.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박물관 구석에서 잊혀져 있던 돌멩이 하나에 새겨진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를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? 어쩌면 진짜 진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유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